신도 버린 사람들, 내 안에 숨어있는 백조. 어린 시절을 보낸 와달라의 우리 집은 내가 어딜 가든 내 마음속에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다. 뭄바이 외곽에 있는 와달라는 옛것과 새것이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다. 뭄바이 포트 트러스트의 직원용 숙소, 아토프 힐, 쉬크 미스리 다르가의 이슬람 사원과 여러 정착촌들까지 그곳은 다양한 공동체가 어우러진 커다란 문화의 용광로였다. 이슬람, 기독교, 인도 북부, 그리고 인도 남부의 공사장 인부들도 있었지만 와달라 인구의 절대 다수는 나시크를 비롯한 마하라슈트라 전역에서 모여든 달리트였다. 달리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뭐니 해도 뭄바이 포트 트러스트 때문이었다. 1947년에 인도가 독립한 후 포트 트러스트에서는 달리트 지위 향상을 위한 고용 우대 정책을 실시했다. 포트 트러스트는 와달라의 촐 형태의 직원용 숙소가 있었다. 차츰 그 친척들과 친지들이 인근에 정착하면서 공동체는 더욱 커져갔다. 와달라에 와서 고작 1년을 살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는 못 살겠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와달라의 분위기는 묘하게 몸에 배었고 은퇴를 해서 직원용 숙소를 나가야 할 때가 되어도 사람들은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사업도 뿌리를 뻗었다. 그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다 보니 와달라는 차츰 번잡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갔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았다. 뭄바이를 벗어났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안전한 은신처를 원하는 폭력배와 범법자들이 흘러들어와 자잘한 때로는 큰 범죄 조직을 이루어 활동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이 동네에서 보냈다. 우리들의 작은 세계의 중심에는 물론 우리가 다다라고 불렀던 아버지 다무가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공손하게 불렀지만 다다는 굳이 바프라고 부르게 했다. 투박한 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나를 지으신 이 정도가 된다. 옆에서 누가 바른 표현으로 고쳐주려고 하면 다다는 더없이 적절한 말로 반박했다. 아니 삽을 삽이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르나? 말은 했을 때 의미가 펄떡펄떡 뛰어야 하는 거야. 매콤한 몸빌. 생선 첫트니처럼 톡 쏘는 맛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사이버 같은 거칠애는 개나 물어가라고 해. 예의는 바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미적지근한 표현은 삶은 감자처럼 싱거울 뿐이야. 다다는 억세고 못생겼다. 보통 그의 얼굴은 각이 지고 거무튀튀했다. 평소에는 눈빛이 엄격했지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표정도 누그러졌다. 을의 도티와 흰 셔츠, 카키색 재킷에 검은 모자 차림이었고 지팡이는 몸을 지탱하는 것보다 위협의 용도가 더 컸다. 어엿한 중산층 아버지들은 사무실에서 퇴근을 했지만 다다는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를 애지중지하거나 어리광을 받아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가끔 난 카타이라는 비스킷을 꼬깃꼬깃한 노란 종이에 싸들고 들어왔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것보다 더 맛있는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다. 다다의 성품은 온화했지만 다혈질이기도 했다. 나는 6남매의 막내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50대 초반이었다.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다다는 이가 거의 남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화를 내면 이가 다 빠진 얼굴이 험악해졌고 특히 이렇게 소리칠 때면 나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빌어먹을 비스킷! 하지만 그게 어떤 종류의 비스킷인지는 통 알 길이 없었고 그냥 앞으로 맛있는 비스킷을 사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야 그 말의 뜻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른이 된 후 아버지에게 빌어먹을 비스킷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버지는 고라 사회부 밑에서 일할 때 그런 표현을 배웠다고 했다. 그게 욕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정쩡하게 대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라 사회부에게서 직접 배웠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욕도 교육의 일부였고 아버지는 그 표현이 당신의 성격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이름은 손우다. 대개 어머니를 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바이라고 부르고 대신 할머니를 아이라고 불렀다. 어머니 이름과는 달리 몸에 금붙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뭔가를 알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당신을 부르는 투박한 호칭, 손이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터득했다는 걸 깨달았다. 바이와 다다는 그렇게 다를 수 없었다. 바이는 단순하고 당신을 둘러싼 주변이 세상의 전부였다. 자식들이 거둔 성공이나 경제적인 풍요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도 내가 과자를 사들고 들어가면 바이는 이렇게 묻는다. 오늘 봉급을 받은 게로구나? 응? 어머니는 이제 꼭 봉급날이 아니어도 과자 정도는 사 먹을 여유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다의 넓은 마음은 모든 것을 포용했고 바위의 좁은 폭을 보충해 주었다. 두 분이 말다툼을 하는 것도 당연했다.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구경거리였고 그 재미를 위해 은근히 부추길 때도 있었다. 바위를 조금만 자극하면 충분했다. 엄마는 너무 곱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아버지처럼 못생기고 거무튀튀한 사람하고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백발백중이었다. 아이고, 그걸 이제 와서 어떻게 다 말하겠니? 그리고 다다에게 미끼를 던질 때는 이런 식이었다. 다다, 이 늙은 할머니가 잔소리나 퍼붓고 바가지를 긁어대는데 나가서 새 부인 하나 구해오세요.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나를 묶어놓은 거란다. 뭐 처음에야 별로 나쁘지 않았지. 그러고 나면 2시간 동안 재미난 다툼이 벌어진다. 물론 우리도 그게 가벼운 토닥거림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두 분이 펼치는 가벼운 실랑이 뒤에는 속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이는 종종 나시크에 갔다. 다다는 불과 며칠이라도 바이가 집을 비워서 행복한 것처럼 굴었다. 하지만 바이가 돌아오는 날이 되면 다다는 안점을 부절 못하다가 바이가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4시일 때조차 12시 되기 전에 역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바이가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꼬투리부터 잡았다. 바이는 다다가 지닌 시각의 폭을 끝내 헤아리지 못했다. 그건 당신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항상 당신 남편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늘 뭔가 다른 것을 시도했고 당신도 그런 남편을 뒷받침했노라고. 물론 군소리 없었던 건 아니었다. 공치사를 해서 다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야 마는 건 바이의 천성이었다. 사람들은 기차의 헤드라이트에만 관심을 갖는데 정작 일을 하는 건 엔진이라고 했다. 그러면 다다는 이렇게 놀리곤 했다. 우리 집 엔진이 훌륭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거 두고 말할 필요도 없지. 너무 시끄러워서 탈이지만. 1950년쯤에 우리는 와달라의 2층짜리 촐 아래층에 살았다. 건물의 한쪽에는 다른 쪽 끝까지 발코니가 이어지고 그 발코니를 향해 문이 난 작은 부엌이 달린 집이었다. 방은 3제곱미터에 불과했다. 세면실은 뒤쪽에 있었다. 거기에 가려면 석유 램프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그래도 바깥 발코니에는 흐릿한 전구가 달려 있었다. 그 작은 집에서 9명이 살았다. 할머니, 다다와 바이, 그리고 아들 넷의 딸 둘. 제일 맞이인 잔우 형이 1938년에 태어났고 그 뒤를 이어 수다, 디나, 릴라, 트루샤, 그리고 1953년에 내가 태어났다. 전부 3살 터울이었다. 제일 어린 나는 막내라는 의미의 추오투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할머니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감시하는 데에는 조금의 빈틈도 없었다.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면 다들 덜덜 떨었다.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는 더없이 다정해서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주전부리가 나오기도 했다. 잔우 형은 다다르에 있는 츠아빌다스 학교를 다녔고 그 밑에 동생들은 동네에 있는 포트 트러스트 학교에 다녔다. 선생님들은 대부분 달리트였다.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도 있었다. 선생님들은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다. 기찻길에는 원래 탈선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술과 노름, 그리고 도둑질. 하지만 선생님들은 우리를 정성껏 지도했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 집에서 선생님은 존경을 넘어 거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가정 방문이라도 있는 날이면 할머니와 다다는 바이가 사다 놓은 과일과 채소를 잔뜩 내다가 안겨주었다. 바이의 입장에서는 장사 미천이 줄어드는 것이었으니 못마땅한 일이었다. 우리에게는 놀거리가 많지 않았다. 포트 트러스트에는 복지사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가 가끔씩 초를 찾아왔다. 모리스 자동차를 타고 와서 아이들을 태워주기도 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수건과 물에 둥둥 뜨는 하얀 비누를 주었다. 반에서 1등을 하면 아줌마의 차를 얻어 타는 특별상도 받았다. 집에는 라디오도 없었다. 1964년에 마침 라디오가 생겼을 때 나는 친구들을 불러서 라디오를 보여주었지만 뜨거워진다는 이유로 오래 틀지는 않았다. 우리 촐 근처에는 포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었다. 저녁이면 우리는 그곳으로 책을 읽으러 갔다. 처음에는 책이나 잡지를 넘기면서 곁눈으로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살피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 나는 내가 무슨 신동인 줄 알고 어려운 책만 골라 읽었다. 하지만 나도 별 수 없었다. 새 잡지가 들어오면 그걸 보려고 줄을 섰다. 복지관에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바이와 할머니는 걱정을 했다. 바이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난 게 아닌가 싶어 골목 어귀에 나와 기다리곤 했다.
다다는 걱정하는 법이 없었다. 당신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며 책 읽기를 독려했다. 언젠가 수다 형이 몹시 아팠는데 약을 먹어도 병에 차도가 없었다. 혹시 불구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났던 바이는 주술사를 부르자고 할머니를 설득했다. 다다가 집을 비울 때를 골라 시간을 잡았다. 영묘한 치료사가 치료했을 온갖 잡동사니를 바이 앞에 늘어놓았다. 형은 바이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의뢰하는 푸자가 끝난 후 그는 신이 들린 것처럼 빙빙 돌며 주문을 외워댔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다다가 집에 돌아온 것이다. 다다는 당신 집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잠시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주술사의 뺨을 냅다 후려쳤다. 그 불쌍한 남자는 몽한 상태에서 깨어나 장사 미천도 내버려 둔 채 도망을 쳤다. 바이는 두려움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다다가 바이도 때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엄마와 할머니에게는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 것 말고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타이르기만 했다. 바이는 영락없는 농부의 딸이었다. 집이 손바닥만하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닭을 치고 염소를 길렀다.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에게 유리등 닦는 일과 닭들을 커다란 바구니 우리에 넣고 염소를 발코니 난간을 묶는 일을 하게 했다. 할머니는 눈이 거의 안 보이면서도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조그맣게 맴을 돌았다. 바이는 채소 장사를 하느라 바빠서 우리를 돌볼 틈이 없었다. 바이의 장사는 살림의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떨어지는 날이 없었다. 포트 트러스트에는 공동 숙소에서 동물을 기를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다. 애완동물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는 개의치 않고 염소를 길렀다. 관리들이 실력 행사에 들어간 건 예상했던 일이었다. 염소는 보호소로 끌려갔다. 바이에게는 직결 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동네에서는 이것이 문맹 법정으로 통했는데 거기서는 자기 변론이 불가능했다. 사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산더미 같고 대부분 처벌이 정해진 경범죄였기 때문에 장황한 발언 기회를 주기도 힘들었다. 바이는 법정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판사 사회부를 설득할 수 있으며 그가 변명의 기회를 주고 인간적으로 용서를 해줄 거라고 확신했다. 바이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바이, 집에서 염소를 키웠나요? 네, 사회부. 10루피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가 필요해요. 벌금 15루피. 사회부, 우리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야 해요. 20루피. 하지만 사회부,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요? 25루피. 바이는 망연자실했다.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런 게 사회부로구나. 우리 아이들도 이런 사회부가 되게 만들어야겠다.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저녁이면 우리는 초래 하나뿐인 발코니의 전구 밑에서 공부를 했다. 공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동네 어른들 중에는 학교를 다닌 사람이 거의 없었다. 큰아이들이 어린 동생들을 도와주었고 공부를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누군가를 쥐어박을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초래 어른들이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다들 공경하고 두려워했다. 잘못을 하면 내 집 아이야 남의 집 아이를 가리지 않고 야단을 쳤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의 공동 책임이었다. 우리는 저마다 잉크병과 펜촉을 가지고 다녔는데 어쩌다 이게 엎질러지면 손과 발은 물론이고 옷까지 전부 시퍼렇게 물들었다. 우리 잘못만은 아니었다. 발코니에 메어둔 염소들이 줄을 당기는 바람에 잉크병이 넘어지고 책에 시퍼런 염소 발자국이 찍히기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책을 덮고 염소와 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학교가 못내 미덥지 않았다. 매일 우리에게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고 물었다. 책에 실린 쟁기 같은 농기구나 옥수수밭 사진 같은 걸 보여드리면 할머니는 이런 식이었다. 무슨 학교가 그 모양이냐? 그런 것을 배우러 밭이 아니라 학교에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당신만의 간단한 공식이 있었다. 1학년은 첫 번째 책, 2학년은 두 번째 책 하는 식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놀러오면 할머니는 이렇게 물었다. 너는 몇 번째 책을 읽니? 수학은 셈이었고 우리에게 셈을 배워서 바이의 장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다 같이 소리내서 시를 읽곤 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듣던 바이와 할머니가 그걸 외울 때도 많았다.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할머니는 교과서에 있는 시를 읊어주는 걸로 자장가를 대신했다. 내가 병이 나는 건 학교에 가기 싫어서라네.
바바사헤브 암베르카르는 개종식이 있고 50일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다. 달리트가 불교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런저런 힌두 의식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 집 달력에도 몇몇 축제가 표시되었다. 제주리에서 열리는 칸도바 축제는 그중 최고였다. 온갖 과자를 프라사드로 나누어 먹고 맨 마지막에는 양고기 카레로 잔치를 벌였다. 칸도바는 우리 가족의 신이었고 우리는 그 자트라에 갈 돈을 마련하려고 애썼다. 염소를 신께 바쳤다가 소금과 사망에 잰 고기를 프라사드로 나누어 주는 신도들도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 고기를 뜻하는 칸둘이라는 말만 들으면 저절로 입에 침이 고인다. 신들의 귀환이라는 뜻의 의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 신도들이 꽃수레에 신상을 모시고 양쪽에서 등거 횃불을 밝히고 행진을 한다. 마을 외곽을 한참 벗어나는 긴 행진이다. 와달라에서도 비슷한 행진을 하는데 포트 트러스트 학교 뒤의 바위에서 끝난다. 제주리에 다녀오는 신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곳에 가서 신을 모실 만큼 행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만큼 행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프라사드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 결혼식도 우리네 삶의 꽃이다. 결혼에 관한 모든 결정은 집안의 어른들이 내린다. 신부감의 첫 손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여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양이나 염소를 사는 것처럼 허벅지를 살펴본다. 그런 다음에는 걸어봐라, 말을 해봐라, 노래를 해봐라. 이것저것 시키면서 어디가 모자라지는 않는지, 어디에 흠이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음식 솜씨다. 둥그렇게 모양새 좋은 바크리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면 바크리가 지도 모양으로 찌그러지는가? 맛 좋은 가지 카레나 말린 생선 처트니를 만들 수 없는 여자라면 결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도 된다. 일단 결혼이 합의되면 혼숙감과 결혼식에 대한 것들을 정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줄 옷감을 사기 위해 각 집안의 전문가들이 뭄바이에서도 번화한 상가 지역인 다다르에서 만난다. 신부나 신랑을 데리고 나갈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서로 상대 집안보다 더 많이 사려고 노력하고 가게집 주인만 한몫 단단히 잡는다. 상대에게 받은 물건에 대한 트집과 불평을 곁들여 몇 시간 동안 옥신각신하고 나면 사재기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물건 보따리와 눈이 반쯤 감긴 아이들을 끌고 대부대가 근처 공원에 간다. 여유 있는 집안 어른들이 라두나 잘레비 같은 먹을거리를 사면 그 자리는 어느새 소풍 분위기로 변한다. 결혼식은 전통 힌두 의식으로 치러지고 결혼 생활의 상징으로 신랑 신부가 함께 7걸음을 걸어가는 사프타파티 의식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브라만 사제 대신 공동체의 원로가 주례를 맡았다. 그 역할을 자주 맡았던 사레 부아는 힌두 다르마 디피카라는 책을 삶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 책만 있으면 귀신도 무서워 도망을 친다고 했고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결혼식에 온 친척들이 흥을 돋우려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신부값이 관례인 카스트가 많고 딸을 돌봐준다는 약속의 대가로 신랑에게 주던 전통적인 지창금 대신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었다. 최근까지 널리 퍼졌던 또 하나의 진보적인 관례는 문상객들이 상을 당한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결혼식 음식은 대부분 달아서 두어 접시를 먹고 나면 맛이 전부 똑같아졌다. 단맛을 가실 수 있도록 매콤한 요리 몇 가지가 제공되었다. 처음으로 나오는 건 버터와 자게리 그리고 결이 거친 밀가루로 만든 죽이었다. 여기에 매콤한 무우살 그러니까 렌틸콩 카레가 곁들여졌다. 하객들은 바닥에 앉아 나뭇잎을 접시 삼아 음식을 먹었다. 일단 넘치게 받았다가 남은 음식은 작은 덩어리로 말려서 며칠을 두고 먹었다. 유난히 뻔뻔한 사람은 아예 커다란 그릇을 챙겨오기도 했다. 초래 살면서도 사람들의 뿌리는 고향 마을이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고향에 가려고 했었다. 바이는 할머니가 오자르에 자주 갔지만 거기서 불과 몇 시간 거리인 친정 마을에는 좀처럼 가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다다가 우리들에게 함께 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 조금 놀라운 일이다. 다다는 우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행여 마을에 갔다가 나태해져서 돌아올까봐 걱정했다. 시골에는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귀신이 있다는 바이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지만 바이가 오자리에 가서 아이들과 당신만 남게 되면 무척 기뻐했다. 와달라를 찾아온 친척들은 마을의 집에 비해 훨씬 작은 집을 보고서도 우리가 호사스럽게 산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발음에 따르면 우리는
맘바이에 살았고 매 끼니마다 제대로 된 식사가 갖가지 채소도 챙겨 먹었다. 바다가 가까워서 신선한 생선도 부족하지 않았다. 친척들은 빵이며 말린 봄빌 생선을 바리바리 챙겨갔다. 우리에게는 그걸 챙겨줄 의미가 있었다. 그들도 밭에서 어린 조아르나 바지라, 속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시에서는 달리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마을에 가면 여전히 불가촉 천민 취급을 받았다. 마을에서는 신발도 신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다가 마을을 한참 벗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신발을 신었다. 심지어 뭄바이에서도 누가 신발을 신었다고 호통이라도 칠까봐 전전긍긍했다. 우리는 집에서 포트 트러스트 학교를 한참 지날 때까지 신발을 들고 갔다. 한 번은 대학에 입학한 달리트가 카스트를 숨긴 채 상층 카스트 지역에 거처를 구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장모가 찾아왔다. 장모는 손에 샌들을 벗어 들고 다니는 버릇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이걸 본 이웃들은 당장 하층 카스트냐고 그를 추궁했다. 뭄바이로 진출한 달리트들은 마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다. 마을을 도와줄 방법을 의논하고 1루피씩 회비도 걷어서 그 기금으로 마을의 자잘한 것들을 보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 1루피씩 내는 것도 희생이라면 희생이지만 마을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에 거르는 법이 없다. 그러나 마을에 갈 때마다 그들을 반기는 건 달리트에 대한 오랜 모욕과 조롱이다. 찻집에 들어서면 주인은 빈정거리며 소리를 친다. 은잔 좀 꺼내와라. 뭄바이에서 사회부님들이 오셨다. 그러고는 가난한 달리트용으로 쓰는 유난히 더럽고 깨진 겁을 내온다. 1955년에 포트 트러스트에서는 다다에게 와달라의 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숙소를 제공했다. 할머니와 바이는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새로 이사갈 안토프 힐이라는 곳은 평판이 좋지 않아서 해녀 아이들이 나쁜 물이 들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다다의 생각은 달랐다. 새 집이 더 크고 전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다다는 당신 세대의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지위 향상에 적극적이었다. 안토프일은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하나의 마을 같은 공동체였다. 문화생활의 중심이었던 YMCA에는 공부방과 놀이터, 심지어 체육관까지 있었다. 당시에는 꽤 드물었던 라디오도 있었다. 그곳을 제외하면 우리 주변에 라디오가 있는 곳은 3층의 어느 집뿐이었다. 저녁이면 그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었다. 약국도 있었다. 두통부터 암까지 똑같은 빨간색 물약을 주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은 의사 선상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다. 그는 잘 흔든 후 마시라는 말은 병을 흔들라는 것이지 환자를 흔들라는 게 아니라는 농담을 물리지도 않고 반복했다. 그 동네에서는 현실적으로 선과 악 사이에 선을 긋기가 쉽지 않았다. 사기꾼과 악당들이 법을 지키고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과 뺨을 맞대고 살았다. 그런 폭력배들은 우스타드, 즉 두목이라고 불렀다. 패싸움도 일상적이었다.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었다. 포트 트러스트의 화물차를 털고 불법으로 밀주를 담그고 노름판을 벌이는 것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다. 하프타, 그러니까 상납금을 챙기러 올 때를 제외하면 경찰의 존재는 거의 느낄 수 없었다. 특수부의 사복경찰은 조금 위압적이었지만 이들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수치 무성하고 끝이 말려 올라간 콧수염과 오만한 표정, 튼튼한 군화,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밑단을 클립으로 접은 바지는 유니폼이나 다름없었다. 가끔 사복 경찰들이 급습하고 두목들이 위협을 느껴 잠시 움찔하면 경찰은 짧은 성취감에 도취되었다. 하지만 평소에는 경찰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정글에도 나름대로의 도덕은 있었다. 경찰의 끈앞풀이 아닌 이상 법을 지키고 법문에 충실한 주민은 절대 괴롭히지 않았다. 늙거나 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들만의 예절을 지켰다. 와달라 사람들은 상납금을 바치지 않고도 일종의 보호를 받았고 폭력배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와달라를 장악하던 힘을 잃고 힘들게 살아갔다. 잘 가다듬었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재주를 갖고 있었지만 그런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 기회만 주어졌다면 아마 사업가로 성공하거나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딸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달리트에게 미운 오리 새끼와 빈정대는 형제들의 동화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불평등한 카스트 제도에 갇혀 얼마나 많은 백조들이 스스로를 미운 오리 새끼로 여기며 형벌 같은 삶을 살다 갔을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달리트들이 바바사헤브 암베드카르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자기 안에 숨은 백조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다다의 선경 지명 덕분에 우리 형제들도 백조를 찾아가는 그 찬란한 모험길에 오를 수 있었다.